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35살이 된 결혼 5년 차인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과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좀 더 일찍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남편의 집안 사정상 결혼이 조금 늦어졌었죠. 저는 남편을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저보다 3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남편이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에 복학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알고는 지냈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회사는 달랐지만 건물이 바로 옆에 있어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그리고 남편이 먼저 고백을 해서 27살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면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친해지면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주는 성격입니다. 저번에 한 번은 함께 일식집에 가서 정식을 먹는데 튀김을 하나도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빠 왜 튀김 안 먹어? 이렇게 묻자 남편은 배시시 웃으면서 너 튀김 좋아하잖아. 그래서 너 먹으라고. 별거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작은 것에 많이 감동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남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귀자는 고백은 남편이 먼저 했지만 결혼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냈죠. 남편도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의아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남편은 좀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었는데 형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준 적 없지?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 이상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죠. 제가 남편에게 그렇다고 이야기하자 남편은 자신의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과 연년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비교가 됐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키는 좀 크지만 왜소한 체격이었고 얼굴도 백설기처럼 하얘서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이 말하기를 아주버님은 키도 180이 넘고 덩치도 씨름 선수같이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소문난 싸움꾼이었다고 했죠. 공부는 안 하고 틈만 나면 친구들과 싸워서 시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사과하고 왔다고 하였죠. 그러면서 어쩌면 자신의 형보다 부모님이 학교에 더 많이 나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도 툭하면 다른 사람들과 시비 붙고 싸워서 경찰서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형이 너무 싫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형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서울의 명문대로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살기 시작하였고 아주버님은 시골 동네에서 나이트클럽 웨이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말이 좋아서 웨이터지 동네 깡패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했죠. 그렇게 아주버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감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버님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지금까지 말 못했던 것이라고 하였죠. 그렇게 망나니인 아주버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버님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제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것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버님은 더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때였어요. 시부모님 댁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시부모님이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선물은 준비했지만 왠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일이라도 더 사가려고 한 거였죠. 남편은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시부모님에게 첫인상을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졸라서 시내에 있는 백화점으로 먼저 향했죠.
그래도 선물인데 시장에서 대충 포장해 오는 것보다 좀 비싸더라도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일을 사들고 백화점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야, 영호야!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정말 건장한 사내 3명이 저희 쪽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형이 불렀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귀가 먹었냐? 그제서야 제 남편은 뒤를 돌아 그 남자에게 대답했습니다. 형이네. 그래, 옆엔 재수씨야? 반갑습니다. 아주버님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주버님은 깍두기 머리에 씨름 선수 못지않은 태형에다가 화려한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건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껏 긴장한 채로 아주버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껄껄 웃으시며 재수씨, 긴장하지 마세요. 그럼 영호야, 이따가 보자. 그러면서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남편의 시댁까지 차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때 저도 남편 눈치 보느라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시댁에 도착해서 시부모님 얼굴을 보고서야 남편의 얼굴이 좀 풀렸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남편의 자상한 성격이 시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며 아주버님이 들어왔습니다. 아주버님이 들어오자 갑자기 화기애애하던 집안 분위기가 푹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술을 한 잔 걸쳤는지 발걸음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음흉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영호가 나를 닮아서 보는 눈은 있네. 딱 내 스타일이네. 나중에 영호가 괴롭히거나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영호보다 잘해줄 테니까.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아주버님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아주버님과 시어버님이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하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방 안에서 남편은 몹쓸 꼴을 보였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솔직히 놀란 건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처음 보는 동생의 예비 신부에게 저런 무례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강렬했던 아주버님과의 첫 대면 이후 아주버님을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주버님이 감옥에 갔거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아주버님이 조직폭력배들의 싸움에 휩싸여서 경찰에 구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망나니인 줄은 알았지만 조직폭력배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연기하게 된 것이었죠. 아무리 못난 자식이었지만 시부모님도 자식이 감옥에 있을 때 동생이 결혼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저희는 아주버님이 출소하는 날 바로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아주버님을 뵈었죠. 감옥에 갔다 왔지만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말도 많이 하고 시끄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이 결혼식장에서 혹시 사고 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또 한동안은 아주버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았고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시골에 가는데 저희가 그때마다 아주버님은 바쁘다고 오지 않으시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시아버지 말에 의하면 요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집에 안 온 지 1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을 못 본 지 3년 정도가 지났죠. 그 사이 저희는 2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고 출산 휴가 중이었을 때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죠. 제가 계속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5천만 원. 뭐? 5천만 원? 저는 너무 큰 액수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되물었죠. 아니, 아주버님이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야? 몰라. 대뜸 전화해서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데 그렇게 큰 돈은 없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내일 통화하자고 갖고 그냥 끊어버렸어. 저는 순간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사채를 쓰고 안 갚으면 잡아다가 폭행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났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설마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냐며 넘기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주버님께 돈을 빌려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도 둘 다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당장 현금은 없어도 그나마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형제인데 저는 당연히 서로 어려울 때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자기 형이 망나니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어서 마음이 좀 쓰였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집 장만하면서 남편이 대출을 많이 해서 이자를 낮게 받는 신용대출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저도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대출을 받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남편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대출을 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계속 그랬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였죠. 남편은 우울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이 연락이 안 돼. 오늘 전화해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뜨는 거야.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도 연락 안 된 지 3개월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 3개월 전이면 저희가 돈을 빌려주었던 그때였습니다. 저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그냥 남편의 형이니까 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생각을 하니 저도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 상황에서 제가 아주버님을 원망하면 남편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애써 저의 마음을 숨기며 괜찮다고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갚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 미워하면 안 된다면서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사라졌지만 저희의 삶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평소대로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면 저희는 출근하고 퇴근해서 다시 육아를 하는 바쁜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계속 아주버님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가서 3일 정도 집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데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요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별 문제 없는데요? 그래? 요새 좀 수상한 사람이 자네 집 앞에 어슬렁거리더라고. 덩치도 크고 얼굴도 무섭게 생겨서 검은 양복을 입고 자네 집을 힐끗힐끗 보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했지. 저는 그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저희 주변에 그런 행색을 하고 있을 사람은 아주버님 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에게 그 사람 오늘도 왔다 갔나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점심쯤에 와서 한 30분 정도 서성거리다가 가더라고. 조심해. 내가 볼 때 엄청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 네, 조심할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주버님이 돈을 갚으려고 하는 거면 그냥 남편에게 연락해서 갚으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집으로 와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다음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깥을 주시하고 있었죠. 11시가 좀 넘었을 때 밖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가 큰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주버님! 역시 검은 정장의 사나이는 아주버님이 맞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수씨. 드디어 보게 됐네요. 제가 재수씨 연락처가 없어서 이렇게 말도 없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아주버님의 말투를 듣고 너무 놀랐죠. 예전에 무례하고 거칠었던 말투가 아니라 너무 예의 바르게 말씀을 하셔서 마치 딴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을 밖에 서 있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주버님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 둘만 있게 되었죠. 아주버님은 품 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5천만 원은 못 모았어요. 일단 원금 2천만 원이랑 이자까지 500 넣었어요. 영호가 그러는데 대출받아서 빌려준 거라면서요. 아주버님, 이자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가족일수록 이런 거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저 때문에 계속 은행에 이자 내셨을 텐데 이자 더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저는 약간은 어색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아까부터 아주버님이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는 꺼내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이상도 했지만 저보다 어른한테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고 하기도 이상한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때 차를 내오려고 끓여놨던 주전자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타고는 쟁반에 차를 담아 거실 바닥에 차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바닥에 있던 아이의 장난감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급히 일어나서 저에게 달려와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며 저를 부축해주는데 제 어깨에 닿은 아주버님의 오른손의 촉감을 느끼는 순간 저는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살결이 아닌 플라스틱의 촉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버님도 눈치를 챘는지 머쓱하게 저를 부축하던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쟁반과 컵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아주버님은 정리를 대충 하고 나서는 저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던 동생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 친구들과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싸우다 보니 동네에서 싸움 잘한다는 소문이 났고 싸우기 싫어도 주변에서 먼저 시비를 거는 일이 많았다고 하였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삐뚤어진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친구들과 싸워서 처음으로 시부모님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하고 온 날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에게 사과를 하려고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가다가 방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몰래 듣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친구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나서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고 시아버지의 친구분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죠.
그때 남겨진 아이가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아주버님은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았고 시부모님이 혼내면 친아들이 아니라서 혼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때부터 남편과도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깡패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갔던 아주버님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아주버님의 친어머니는 가정을 버리고 떠난 후 얼마 안 있어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았다고 하였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염치가 없어서 혼자서 힘들게 살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일용직으로 청소하고 파출부를 나가면서 30년을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고 치료비가 없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아주버님을 찾아왔다고 했죠. 처음에 아주버님은 친어머니에게 매몰차게 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핏줄이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며 어느 순간 친어머니를 찾아갔다고 하였죠. 그리고 친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어머니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깡패 일을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계를 만지던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오른손을 절단하는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밝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른손도 잃었고 많이 좌절하고 있었는데 돌봐줘야 할 어머니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공장에서도 제가 장애가 있어도 저를 자르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해줘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님과 남편은 아주버님이 시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힘든 일을 혼자서 끙끙 앓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워낙에 망나니 짓을 많이 해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볼 면목도 없는데 이제는 손까지 없으니 더 연락을 못하겠다고 말을 하였죠. 그러면서 아주버님은 영호 그놈 맨날 저 싫다고 하면서 얼마나 저를 걱정해주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면 영호도 많이 놀랄 거고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님을 떠나 낳아준 부모님한테 간다는 것도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 어머니를 저버릴 수도 없고 너무 어렵네요. 아주버님은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래도 재수 씨한테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좀 후련한 느낌이에요.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아주버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하신 일은 저만 알고 있을게요. 이런 일들을 저한테 듣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아주버님께서 마음 정리가 좀 되시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아주버님 계신 곳으로 애들이랑 애들 아빠랑 놀러 갈게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아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돌아왔고 남편은 오자마자 저에게 형이 돈을 보냈어. 빌린 돈 다 보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라고 말하는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아주버님이 돈을 보내줘서 기분이 좋은 거야? 아니면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와서 기분이 좋은 거야? 무슨 소리야? 당연히 돈 때문이지. 남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주버님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심 마음을 놓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망나니같이 살아온 아주버님이지만 이제는 착실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 두 형제도 그동안의 오해를 더 털어버리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둘 사이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 다리를 놓아줘야 하나 내심 고민했는데 굳이 제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시집보낸 딸을 둔 엄마입니다. 하도 억울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
여기에라도 풀어놓으려고 사연을 써요. 단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애간장이 녹다라고도 하죠. 얼마나 원통하고 절절하면 속에서 저절로 간이 썩고 창자가 상하겠습니까? 바로 제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시집간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가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워낙 위급한 상태라 바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중간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경과를 설명해 주시는데 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하셨죠. 뇌를 많이 다쳤대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의사 선생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옆에 있던 사위가 의사 선생님이 다시 수술하러 들어가셔야 하니까 그만 놔드리라고 하면서 뜯어 말려서 선생님을 놓아드렸죠. 저는 수술실 밖에 앉아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소 무슨 종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는 의지할 게 신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늘의 일손이 부족해 제 딸을 데려가시는 거라면 딸 대신 저를 데려가세요. 제발 이렇게 빕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죠. 수술은 10시간이 넘게 진행됐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 선생님이 지친 표정으로 제게 말을 했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자발 호흡은 하는데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네요. 당분간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말에 저는 의사 선생님이 무슨 신처럼 여기며 고맙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눈물바람으로 인사를 드렸죠. 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머리 전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얼굴도 온통 멍이 들어 팅팅 부어 있었죠. 그 상태로 눈을 감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었어요. 옆에 달린 의료기기에서 심장 뛰는 박동 표시가 없었다면 죽은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그래도 깨어나겠지, 깨어날 거야 하며 지켜봤습니다. 중환자실이라 계속 딸 옆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제서야 조금 경황이 들더군요. 그래서 사위한테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가 말했어요. 새벽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차가 뒤집혔대요. 그래서 저렇게. 그 말을 하면서 사위도 복받쳐 울더군요. 딸이 저렇게 큰 사고를 당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아내가 그렇게 된 사위의 심정도 저 못지않게 아플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사위의 등을 쓸어줬죠. 그러다 문득 그 시간에 왜 운전을 한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애가 무슨 일로 그 밤중에 차를 갖고 고속도로를 운전했대? 운전도 서툰 애라 어지간해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데 자네는 뭐 아는 거 있나? 사위는 한숨을 푹 쉬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이렇게 말했죠.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저도 회사에서 야근을 하느라 늦게 들어갔는데 집에 왔을 때는 이미 나갔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사위한테 들은 말은 그게 다였어요. 왜 그 시간에 딸이 어디를 가느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사위도 모른다고 하고 당사자인 딸은 말없이 저렇게 중환자실에 누워만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당장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난 건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딸이 다시 깨어나기만을 바랬죠.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는 제발 목숨만이라도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걸 보니 이제는 제발 눈이라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의지했고 또 몇 번씩 딸을 저지경으로 만든 하늘을 원망했죠. 제 딸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새 옷을 입혀서 동네에 데리고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인형처럼 예쁘다고 칭찬을 했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제 딸아이가 예쁘다며 용돈도 치워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어요. 학교 들어가서도 특별히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자기 할 일 알아서 해오던 착한 딸이었죠. 크면서 정말 부모 속 한 번도 썩이지 않고 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키워놨어도 취직을 못한다, 결혼을 못한다 그런 거로 애를 태우게 만드는데 저희 딸은 저 알아서 대학도 들어가고 대학 졸업해서는 저 알아서 취직도 하고 그러다가 혼기 찼을 때는 신랑감 만나 결혼을 했죠. 결혼할 때도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했어요. 부모한테 일절 손 벌리지도 않았죠. 결혼을 해서도 매일같이 저한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귀하고 귀한 딸이었죠. 그렇게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기고 난 뒤 일주일쯤 지났을까 면회가 제한되는 중환자실에서 보호자가 옆에 있을 수 있는 입원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식물인간처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았죠. 수술 직후에는 뇌 붓기를 빼야 한다며 일부러 잠을 재웠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붓기가 좀 가라앉았는데도 딸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사위와 저는 딸 옆을 지켰습니다. 침대 옆에 붙어있는 간병인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사위를 깨워 간병인 침대에 눕히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딸 옆을 지켰죠. 며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사위가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야 체구가 작아서 간병인 침대에서도 어느 정도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었지만 사위는 덩치가 있다 보니까 며칠 새우잠을 자게 된 거죠. 저는 저러다 건강한 사람도 병이 나겠다 싶어 사위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이보게, 여기는 내가 있을 테니까 자네는 집에 가서 좀 쉬어. 아니에요. 장모님이 힘드실 텐데 먼저 집에 들어가세요. 나는 괜찮아. 내 속으로 난 딸이 저 지경으로 누워있는데 집에 들어간들 편히 자겠나. 자네 먼저 집에 가서 쉬고 나중에 나와서 나랑 교대해. 응? 그렇게 해. 한사코 남아있겠다는 사위를 억지로 떠밀듯이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딸 옆에 앉아 딸한테 이런저런 말을 해줬어요. 잘할 때는 한 번도 애미 속을 썩이지 않더니 이제 와서 몰아치기로 속을 썩이는 거냐. 내 말이 들리면 어서 눈을 좀 떠봐라. 배도 안 고프냐. 잠을 자더라도 밥은 먹고 자라. 그렇게 계속 딸에게 말을 걸었죠. 드라마에서 보니까 의식 없이 누워있는 환자가 몸은 못 움직여도 의식은 또렷해서 남이 하는 말 다 알아듣는 걸 봤거든요. 아무리 드라마 작가라도 아예 없는 말을 썼겠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썼겠죠. 제 딸도 당장은 아파서 몸을 못 움직이더라도 제 말을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한 이틀인가 지나서 사위가 병원에 왔어요. 저는 사고 난 이후 열흘 만에 처음으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사위한테 딸 병상을 맡겨두고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도저히 편히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옷만 갈아입고 잠깐 잠자리에 두 다리 펴고 누워있다가 바로 병원에 향했습니다. 사위는 좀 더 쉬시다가 오지 왜 벌써 왔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보다 딸 옆에서 자는 게 더 마음이 놓인다고 했죠. 집에서 몇 시간 누워있는데 그 사이 혹시라도 딸이 혼자서 떠날까봐 오히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 없더라고요.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딸이 눈을 떠서 저를 찾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들고요. 그렇게 사위랑 둘이서 딸 옆을 지키고 있다가 밤에 사위를 다시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사위가 병실에 오는 게 점점 뜸해졌죠. 처음에는 하루 건너 한 번씩 오더니 점점 사흘에 한 번씩, 나흘이 지나서 한 번씩, 나중에는 주말에만 병실에 오더라고요. 사고 직후에는 회사에 휴가를 냈는데 휴가를 다 써서 회사에 복귀를 했대요. 그런데 회사를 나가지 않는 동안 일이 쌓여서 연일 야근을 해야 했다고 했죠. 저는 처음에는 직장 다니는 처지다 보니 그러겠다 했는데 딸 사고 난 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는 주말에만 찾아오는 사이가 못내 서운했습니다. 게다가 더 서운한 건 사위는 회사 일 때문에 그렇다 쳐도 사돈 식구들이 전화만 한 번 걸고 직접 병원에는 찾아오지 않은 거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중환자 병실이라 병문안이 편치 않다. 나중에 회복이 돼서 일반 병실로 옮기면 찾아오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병실에는 못 들어오더라도 병원에는 찾아올 수 있잖아요. 아무리 친자식은 아니더라도 자기 아들하고 평생 살기로 한 며느리 아닙니까? 며느리도 자식 못지 않은 건데 사돈 내 애가 좀 냉정하다 싶었죠. 그러면서 그동안 딸 깨어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미뤄뒀던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어요. 대체 그 밤중에 비까지 오는데 고속도로를 뭐하러 나갔는지, 왜 자기 남편한테도 행방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그랬는지, 그러다 사고가 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딸밖에 없는데 저렇게 눈을 감고 누워만 있으니 속절없었죠. 그러다 며칠 뒤 좀 수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위가 자주 오질 않아 낮에 잠깐 갈아입을 옷을 챙기러 집에 갔다가 바로 병실에 왔는데 어딘지 모르게 병실에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이 있더라고요. 의자도 옮겨져 있고 침대 옆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도 사라졌고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 없을 때 사위가 왔다 갔나 싶어서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 왔다 갔나? 아, 예. 저희 부모님이 오신다고 해서 같이 들렸습니다. 사돈 내께서? 아니 그러면 오신다고 나한테 전화를 미리 주지 그랬어. 그러면 인사라도 나눴을 텐데. 부모님이 일부러 피하신 건 아니고요. 공교롭게 시간이 그때밖에 나지 않아서. 괜히 장모님 상심도 크실 텐데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셔서요. 사위는 뭔가 얼버무리는 눈치였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피하신 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진짜 나를 일부러 피하려고 나 없을 때 온 건가 싶었습니다. 에이, 설마 일부러 그러겠어? 그럴 일이 뭐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돈 내외에게 예의는 차려야겠다 싶어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사돈, 접니다. 병문안 오셨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자리를 비워서 인사를 못 나눴네요. 예, 어떻게 길이 엇갈렸네요. 그런데 초반에 대충 안부 인사를 나눈 뒤 안사돈이 저한테 아주 모진 말을 했어요. 참, 따님이 그렇게 누워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도 참 언짢은데요. 아, 참,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까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 선생님 만나봤어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며느리가 깨어날 가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식물 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네요. 시간 문제지. 어차피 죽은 거나. 아이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참 마음이 편치 않네요. 저도 안사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안사돈 입으로 들으니까 마음이 꽉 죄어오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태 한 말은 그 뒤에 한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제 말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며느리 언제까지 저 상태로 누워만 있을지 모르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몇 달간이라면 모를까 혹여 1년? 2년? 아니 10년을 저 상태로 누워있을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야 어쩔 수 없다지만 제 아들놈은 무슨 죄입니까? 아직 자식도 못 봤는데 깨어날 가망 없는 여자 옆에서만 계속 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입술을 꾹 깨물며 안사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가망 없는 시간 보낼 게 아니라 둘을 이혼시키는 게. 딸이 당장 죽은 게 아니니까 사위는 아직도 딸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는 딸과 사위를 이혼시키자는 거죠. 참, 아무리 자기 자식이 우선이라고 해도 너무 야속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돈 너무하시네요 라는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딸이 저 지경으로 누워있는 것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혼을 시키자는 말을 들으니까 딸이 너무 가엾고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저렇게 모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워있는 딸한테는
얼마나 막말을 할까 싶었죠. 정말 딸이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면 시부모가 하는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오히려 회복에 지장이 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만약에 시부모들이 딸한테 모진 말을 하게 되면 다시는 병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요량이었죠. 분명 저를 피해 병문안을 온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없을 때 사돈 내애가 병문안을 오지 않을까 싶어 제가 자리를 비울 때 녹음기를 틀어놓고 침대 옆 탁자 안쪽에 숨겨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집에 잠시 들렀다 와보니 전처럼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돈 내애가 다녀갔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탁자 위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 틀었죠. 처음에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르게 돌려봤죠.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정상 속도로 재생했어요. 제 예상대로 딸의 시부모들과 사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사위한테 알아봤냐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여차저차 진행하면 된다고 하니까 안사돈이 사위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게 했냐? 다 네 탓이다. 이러면서 다그쳤죠. 안사돈 성격이 원래 자기 하고 싶은 말 아무 생각 없이 막 내뱉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자기 감정풀이를 하듯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했던 거죠. 안사돈의 그런 성격이 오히려 제가 궁금해했던 걸 밝히는데 도움이 됐어요. 딸은 사고가 나던 날 시댁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저녁에 시댁에 찾아가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폭로했던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핀 증거를 보여주면서 시부모에게 남편을 꾸짖어 달라고 하소연을 했던 거죠. 딸의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시부모에게 찾아간 걸 보면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과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는 적반하장으로 자기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딸을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고 감정이 북받치는 상태에서 한밤중에 빗길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사위놈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두둔한 딸의 시부모도 동조자였던 거였어요. 그 녹음 내용을 듣고 정말 사위를 포함해 사돈 내에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불행하게도 사고까지 당해 식물 인간처럼 누워있는 딸이 너무나 가여웠죠. 저는 누워있는 딸의 팔을 붙잡고 이불로 입을 틀어막은 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 불쌍한 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사위놈과 사돈 내외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정말 끔찍한 생각이 마구 들었어요. 생각이야 세상 잔혹한 영화에서 나올 법한 끔찍한 것들을 마구 떠올렸지만 현실에선 그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적으로 사위와 사돈 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죠. 먼저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 녹음 내용이 제가 없는 상황에서 된 거라 불법 도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이 남편 불륜 증거를 수집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걸로 소송을 걸고 지금의 상황이 정상 참작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증거를 자기 핸드폰에 저장해뒀는데 사위 녀석이 딸의 핸드폰을 이미 어딜로 빼돌렸어요. 저는 사위한테 전화를 걸어 딸의 핸드폰을 어디다 뒀냐고 따졌습니다. 사위는 아주 뻔뻔하게도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을 하더군요. 서로 험한 말을 하며 전화로 말싸움을 했고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위 녀석은 무조건 모른 일이라며 계속 발뺌을 했죠. 만약 이대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사위나 사돈댁이 원하는 대로 되게 뻔했어요. 이혼을 원했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하도 억울하고 답답해 잠들어 있는 딸에게 계속 하소연을 했습니다. 너는 억울하지도 않냐? 이제 그만 자고 깨서 짐승만도 못한 사위놈과 시부모에게
복수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속절없이 하소연을 했죠. 그런데 그런 저의 억울한 마음이 저 높은 하늘에가 닿았는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혼수 상태로 3달 넘게 있다가 깨어난 거예요. 제가 화를 내다가 울다 지쳐서 딸 옆에 엎어져 잠이 들었는데 딸이 제 손을 쥐더라고요. 그러면서 희미한 목소리로 엄마 하고 불렀죠. 저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번뜩 눈을 떠서 딸을 봤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숨을 쉬고 꿈이구나 하고 있는데 딸이 손을 움직여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입술을 딸싹딸싹 움직였죠.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여기요. 여기 딸 있겠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잠시 뒤 담당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것저것 체크를 했어요. 그때 딸이 스스로 살포시 눈을 뜨더라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3달 넘게 누워만 있어서 당장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지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신경 손상은 없어서 마비가 된 곳은 없었습니다. 워낙 크게 뇌진탕에 걸려 의식이 없었던 거죠. 며칠 동안 딸은 다시 자다가 깨다를 반복하고 조금씩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천천히 회복을 한 뒤 이제 침대를 세워 기대에 앉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됐죠. 말도 길게는 못 나눠도 간단하게나마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저는 딸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고 기억나는 거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딸은 시댁에 갔다가 집에 오려고 운전하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말했죠.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사고를 당하고 나서 3달 넘게 혼수 상태로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사고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상실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위가 핸드폰을 감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그 증거 자료를 인터넷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뒀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핸드폰이 분실될 수 있을까봐 여분을 마련해둔 거죠. 그렇게 딸이 깨어나고 저는 사위의 불륜 증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딸이 사고를 당한 게 사위와 사돈댁이 저지른 일은 아닐 수 있지만 판사님이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 사위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처벌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위자료 액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깟 돈이 뭐 대수겠습니까? 잘못이 누구에게 있냐 밝히는 게 중요하죠. 너무나도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을 받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억울함도 못 풀고 그냥 잠만 자고 있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일은 피한 거죠. 그렇게 딸이 속절없이 영영 눈을 감았다면 그 혼이라도 어디 편하게 저 세상으로 갔겠습니까? 다시 깨어나서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께 감사를 드릴 뿐이네요. 법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도 제 딸의 억울한 처지를 헤아려 주신 저 하늘위에 계신 천지 신명님께서 파렴치한 사위와 사돈댁에 천벌을 내리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4살에 늦가기 황혼 이혼을 한 여자입니다. 곧 있으면 첫 손주가 태어나니 할머니가 되겠네요. 25살에 결혼하여 첫 아이를 29이 되어서야 낳았고 이제 그 딸이 또다시 36에 늦가기 엄마가 되네요. 늦은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사실 고민도 많았습니다. 젊을 적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놓고 이제야 이혼을 하는 게 옳은 일인지 도무지 판단이 안 되더군요. 하지만 제 인생의 반을 함께해온 딸아이가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살라며 옆에서 많이 응원해줘서 힘든 결정이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저는 25살에 친척분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2달이 채 안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은 대대로 이어져 온 양반 집이었죠. 지금이야 무슨 양반이고 평민이고 따지나요? 하지만 40년도 더 전이었기에 조상이 양반이라는 걸 자랑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 시댁도 그런 집안 중 하나였고
밖에서 험한 일 하느니 손가락 빨고 앉아있는 것을 덕목으로 하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래도 제가 처음 시집 갔을 땐 물려받은 땅이며 재산이 좀 있어서 어려운 시절에도 밥은 굶지 않고 살았네요. 그 시절 남편은 3대 독자로 아주 귀하게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심지어 자신이 저지르는 것에도 책임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 사람이었죠. 남편은 툭 하면은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재산을 야금야금 탕진하였고 어느 날 돌아보니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을 신세가 되었더군요. 그런 무능함이 이날 이때껏 이어졌죠.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무능해질수록 저는 이를 꽉 깨물었고 양반 행세하는 남편을 대신하여서 옷수선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옷수선을 시작으로 지금은 꽤 큰 의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엔 제 딸도 큰 몫을 했죠. 제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딸이 요새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한다며 인터넷으로 장사를 시작하였고 그게 크게 성공하여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살게 되었네요. 다시 옛날 일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참 뼈아픈 이야기라 말이 쉽게 나오진 않네요. 그래도 용기 내어 끝까지 써내려 가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한동안 합방을 하지 않았어요. 시댁 어른들이 아들을 낳기 위한 용한 방법이라며 무당에게서 날을 받고 또 그때까지 정성을 들여야 한다며 매일 신선한 돼지피를 마시도록 하셨죠. 정말 죽기보다 싫었지만 시댁의 극성을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매일 밤을 돼지피와 함께 했네요. 안 마시겠다고 버텨도 봤지만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쫓아오더이다. 아들 귀한 집이다 보니 아들의 아주 목을 맨 것이었죠. 사실 저는 위로 오빠만 6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뭐 어느 자식인들 안 귀하겠냐마는 하나뿐인 딸이라고 저도 남부럽지 않게 귀하게 자랐네요. 워낙 공부에는 재능이 없어서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제가 원했다면은 대학이고 유학이고 다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물론 형편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그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지만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자라온 제게 아들 노래를 부르는 시댁이 이해가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뿌리칠 방도도 저에겐 없었네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시댁에서 받아준 날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를 앞세워 목욕탕을 데려가 온몸 구석구석을 직접 때를 밀어주시더군요. 아무리 시집을 갔다지만 아직 처녀나 마찬가지인 젊은 여자였으니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더군요. 아들을 낳기 위한 정성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용하다는 무당에게 데려가더군요. 거기에는 시할머니부터 시고모, 시아버지, 시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와 있더군요. 남편만 빼고 말이죠. 그 당시 제가 살던 곳은 근처 동네의 개발붐으로 큰 건설 현장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는 한밭집을 하는 과부 여자와 바람이 났었어요. 동네에서 워낙 유명한 일이어서 시대식구들 제외한 동네 어른들은 저를 안쓰럽게 여겨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정이 안 들어서 그런가 그냥 그러려니 했네요. 남편은 역시나 그날도 그 여자와 바람을 피느라 자기 집 대를 이을 아들을 낳기 위한 기도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정작 저를 미치게 만들었던 건 시댁 어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속꼬쟁이만 입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다그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아들이고 뭐고 시댁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더구나 결혼 한 달 내도록 남편이 바람피는 모습을 봤으니 그런 남자와 살을 섞을 생각만 해도 온몸에 두드러기처럼 소름이 돋더군요. 평생을 이런 집에 갇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불쑥 용기가 나더군요. 시어른들의 말을 따르는 척 연기를 하며 도망갈 틈을 노렸어요. 시어른들은 고분고분해진 제 태도가 썩 마음에 드셨는지 저마다 아들 낳는 비법을 하나씩 던져주시더라고요. 정말 나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시더군요. 그러다 다들 기도 준비로 바쁜 틈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뛰어내려와서 그 길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산길을 죽으라 뛰면서 했던 생각이라곤 한 달간의 지옥 같은 삶도 끝이라는 것뿐이었네요.
이제 공부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다시는 시집 같은 거 안 가겠다 마음을 먹었죠. 제가 참 어렸네요. 친정이 발칵 뒤집어졌더군요. 시댁에서 제가 도망을 갔다고 연락을 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땐 전화도 집집마다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동네 어른집에 딱 한 대 있던 전화로 연락이 왔더랬죠. 저희 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알게 된 거예요. 친정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이 저를 찾으러 나가시는 길에 마침 제가 도착하였습니다. 한 달 만에 부모님을 뵈니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울며 달려가니 마을 어귀로 나와 계셨던 어른들이 술렁이고 난리가 났었네요. 부모님과 근처 살던 친정 오빠 셋이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친정 식구들이 제 얘기를 듣고 고생했다고 잘 돌아왔다고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한 번도 저에게 매를 들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손바닥으로 등이며 팔이며 마구 때리시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너무 놀라 아버지를 말렸지요. 겨우 상황이 진정되고 나자 아버지는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얼른 가서 어른들께 빌라고 하시더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저를 내쫓는다는 것이요. 마당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를 첫째 오빠와 새언니가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제가 막내이다 보니 오빠와 새언니가 부모님 못지않게 저를 길러주신 분들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야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생겼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오빠의 집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얼었던 몸이 아랫목에 앉아 싹 풀리더군요. 언니는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못했던 제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가져다 주더군요. 뜨거운 국에 밥을 말아서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네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버지의 노염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니 내내 저를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오빠와 새언니가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잡더라고요. 미자야, 너는 요새 사람이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아버지는 옛날 분이시다. 나도 그렇고 네 새언니도 사실 아버지와 같은 생각이란다. 시댁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도망치듯 친정으로 오는 건 옳지 못한 일이야. 이제 네가 정부치고 살아야 할 내 집이란 말이다. 네가 서러운 일이 있었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다만 그 일로 네가 숨을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이곳은 아니란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남편과 함께 이겨내며 살아야 한다. 옛말에 괜히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아니고 말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꽉 막혀오더군요. 그리고 그제야 제 처지를 정확히 알겠더군요. 저는 한 달 동안 제게 있었던 일들이며 심정에 대하여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살면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대지 않겠다고. 나를 그토록 아껴주던 제 가족도 내 편이 아닌데 세상에 기댈 곳이 더는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 결심은 이제는 세상에 안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요. 저는 큰오빠의 이야기를 들은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의 바람대로 시댁 어른들께 싹싹 빌고 다시 들어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내게 되었죠. 그날 저는 끔찍한 첫날 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가 끔찍하다 여겨질 만큼 괴로운 기억이었지만 이제야 생각하니 그건 누구에게나 처음은 쉽지 않은 그 정도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남편과 살을 섞고 살게 되었고 조금씩 정도 붙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람을 피웠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그 한밭집 여자가 떠나고 나자 이번엔 동네 다방 아가씨와 바람이 나더군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되더군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참 아팠네요. 하지만 더 괴로운 것은 여전히 제 얘기를 들어줄 제 편이 없다는 거였죠. 이때쯤엔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바랬어요. 하지만 삶이 저한테 모질려고 그랬나 봐요. 시댁에서 그렇게 바라던 아들은 고사하고 아이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2년이 지나니 시댁에서의 구박은 말도 못했죠. 사실
구박이란 것도 우습긴 하네요.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였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시댁 어른들 밥상 차려드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은 삭바느질로 푼돈이라도 모아보려 했지만 어느샌가 남편이 그 돈을 들고 나가 며칠씩 들어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죠. 몸은 힘들고 마음은 외롭고 미치겠더군요. 그러다 남편이 다방 아가씨와 읍내에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께 달려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 너는 지금 남의 집 대를 끊게 만든 판에 무슨 투정을 부리는 거냐? 네가 못 나오면 밖에서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니? 그걸 보기 싫으면 짐 싸서 너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우리도 입이라도 하나 줄여야 할 거 아니겠니? 위로는커녕 시어머니가 모진 소리를 하는데도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달라지려나 하는 생각에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 낳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하다는 점집을 그렇게 돌아다녔네요.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딸 텐데 남편은 더는 집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27에 생가부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친정으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에 하소연조차 하지 않았네요. 그러다 남편이 돌아온 것은 그 이듬해 여름이 지나고 추수철이었어요. 한참 논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여서 더욱 또렷이 기억이 나네요. 가을 햇볕이 따가워 별을 베다가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는 것이 보이더군요. 남편은 키가 훤칠하고 호리호리해서 멀리서도 눈에 띄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팔에 무슨 짐짝 하나가 들려있더라고요. 남편은 소중한 것이냐 품에 쏙 안고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시댁 어른들이 어디서 무슨 소식을 들은 건지 버선발로 집에서 뛰어나와 남편에게 가는 것이 보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도 남편에게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남편의 품에는 갓난아이 하나가 안겨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댁 어른들은 남편이 무슨 큰일이라도 하고 온 마냥 잘했다고 알고 보니 남편과 살던 다방 여자가 아이를 낳고 도망가 버려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에서 제 일은 하나 더 늘었네요. 첩이 두고 간 이 집의 아들을 키워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가 있으니 집안에 생기가 돌고 정붙일 곳이 없던 저에게도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며 저를 엄마 부르며 따랐어요. 시댁에서 아주 귀히 여겼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오로지 제 몫이었거든요. 시댁 어른들의 구박은 한결같았지만 남편은 좀 달라졌었습니다. 밖으로 도는 것 없이 착실히 집에 돌아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주 큰 변화였죠.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저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버릇 개주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돌며 이 여자 저 여자 바람을 피기 시작했죠. 그땐 저도 남편에 대한 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더군요. 그저 남의 자식이지만 내 자식처럼 길러낸 아들과 뱃속에 있는 아이 그 둘을 위안으로 살아갔네요. 시댁의 모진 시집살이도 아이를 가졌다고 바뀌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이미 아들 하나를 가졌기 때문이기도 했고 뭘 시켜도 군소리 없이 해내는 제가 꼴보기 싫었던 것도 한몫했죠. 옛말에 며느리 발 뒤꿈치가 못났다고 뭐라고 한다더니 시댁이 딱 그 꼴이었죠. 아이를 가진 며느리에게 그 추운 겨울 한파에도 빨래거리를 알아서 만들어주시던 분들이시니요. 뿐만 아니라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먹던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때리기도 일쑤였죠. 지난 시절이고 일일이 말하면 못하겠냐마는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네요. 만삭이 되어 젖이 불어있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느 잔치집에서 쟤는 무슨 짓이 저렇게 크나 몰라? 난 부끄러워 살겠니? 예, 어디 가서 좀 싸매고 나오던지 해라. 아무리 모든 것을 견디마 수백 번 다짐을 했지만 눈물이 터져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아이를 낳으러 가던 날도 저 혼자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면 데려오고 딸이면 어디 갖다 버리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딸을 낳았고 친정 식구들이 고생했다고 아기가 너무 예쁘다고 기뻐하시는데도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수년 전에 친정집에 발도 못 들였던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서 어떤 수모를 겪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딸아이를 낳고도 억장이 무너지는 그 심정을 말할 수 없었죠. 그렇게 산후조리할 것도 없이 아이를 낳고 3일 후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미 딸이라는 얘기를 전해들은 시댁 식구들은 누구 하나 낳아보질 않더군요. 시댁 식구들의 구박은 이제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박은 저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딸 아이에게까지 이어졌죠. 틈만 나면은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데 저 또 안 뗀 아이가 칭얼거린다고 한여름에 담요에 칭칭 싸매질 않나. 한겨울에는 홀랑 벗겨 대청마루로 아이를 내쫓기도 하더군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시댁 어른들이 딸을 구박하고 아들을 보듬을수록 제 마음에서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커져갔습니다. 내 속으로 나온 자식도 아니고 남편이 바람펴 낳은 자식이니 당연한 거라고 합리화도 시켜보고 또 어떤 날은 저에게 혼이 나고 자지러지듯 울고 있는 아들 아이를 보며 시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짓이라고 질책도 하며 세월을 보냈네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때쯤엔 남편의 바람에는 눈 감고 코웃음 칠 만큼 이력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한다고 가산을 탕진하여 시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손가락만 빨며 앉아있을 지경이 되었지요. 하는 수 없이 제가 돈벌이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마저도 아들은 봐줄 수 있지만 딸은 친정에 보내든 고아원에 보내든 알아서 하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아이를 앞세우고서 여기저기 미신 공장으로 일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제 솜씨를 눈여겨보시던 이웃 어른의 도움으로 작은 옷수선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처지 때문에 방 한 칸 달린 작은 가게에서 딸아이와 둘만 사는 처지가 되었지만 이때가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누구 눈치 볼 일 없이 딸아이를 마음껏 예뻐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찌어찌 모아둔 돈은 남편이라는 작자가 때마다 시어머니와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빼앗아가서 사는 형편은 날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저를 지옥 같은 집에 연결해준 친척 어른께서 우연히 동네에 들렀다가 제 소식을 전해들은 것이었습니다. 친척 어른은 기함을 하고 친정으로 가서 제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주며 그런 집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어찌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아무도 몰랐냐면서 자신과 제 친정 식구들을 탓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과 오빠들이 놀라서 저에게 찾아왔고 제가 사는 꼴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그쳐 물으시는데 전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상처라는 게 그리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더구나 그 후로 나아지는 것 하나 없이 제 삶은 더 엉망이 되었으니 그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늦었다는 거 알지만 지금이라도 집으로 가서 같이 사는 건 어떻겠니? 대답할 수 없더군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돌아서 그토록 듣고 싶던 말이었지만 아무 말도 않고 묵묵히 고집스럽게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앉아있는 저에게 친정 식구들이 돈봉투를 건네시더군요. 얼마 안 됐지만 이걸로 작은 옷가게라도 하나 열면은 지금보다는 좀 처지가 나아질 테다. 그리고 생각 바뀌면은 언제든지 집으로 오너라. 친정엄마가 얼마나 우시던지 다 자신이 덕이 없어서 귀한 자식 저리 만들었다면서 그 모습을 보니 어떤 오기가 생기더군요. 나를 벌레보다 못한 취급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보란듯이 잘 살아야겠다는 것과 내 힘으로 일어서서 친정에서 동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저에게 줬던 그 상처, 그 구닥다리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오기 말입니다. 물론 더 큰 이유는 제 딸에게 이런 구질구질한 사고방식과 삶을 그대로 돌려줄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되돌아가는 친정 식구들에게 돈은 감사히 받겠지만 집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라고 꼭 성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옷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가격도 싸고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네요. 번화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이제 막 활성화된 대중교통이 집결된 곳이라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번화가 못지않게 사람이 모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 볼 것도 없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옷가게와 함께 한쪽 옆으로 수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성복을 사와서 옷을 사는 사람에게 맞춤으로 이것저것 수선하여 팔았습니다. 장사는 곧 대박이 났어요.
인근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오는 건지 그 당시 멋쟁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전부 저에게서 옷을 사갔네요. 그리곤 또다시 시댁 때문에 사단이 나고 맙니다. 옷수선 집에서 옷가게로 옮기는 과정에서부터 친정에서 들어온 돈을 내놓지 않았다고 저와 제 딸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더니 그래도 꼬박꼬박 나타나 돈은 가져가더군요. 하지만 저도 이때쯤 요령이 생겨서 돈을 버는 쪽쪽 은행에 넣어두고 시댁에는 얼마 벌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죠. 양반 행세하느라 시댁은 은행이고 뭐고 제대로 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으니 제가 은행에 돈을 넣고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데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참을 리가 있나요? 이제 거동도 불편하신 시할머니까지 나서서 찾아왔더군요. 그리고는 무력을 사용해 딸아이를 빼앗아가며 지금 하는 사업을 남편 앞으로 하고 모든 수입을 남편이 관리하도록 협박에 가깝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또다시 아무 힘없이 시댁에 끌려가게 되었죠. 저는 다시 지옥 같은 시댁으로 돌아가 매일 출퇴근을 하며 가게를 이어갔습니다. 거리가 가깝지 않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더군요. 거기다 딸이 이제 막 국민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었는데 시댁에선 제가 집안일을 못하게 되니 그 어린아이에게 집안일을 가르치느라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 아들아이는 그동안 시댁에서 아나무인으로 키워 딸아이를 종부리도 부리더군요. 그 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데도 사람이 너무 오래 종처럼 살다 보니 벗어나는 방법도 모르게 되더군요. 그런 제가 정신이 번쩍 든 사건은 겨울 아침 출근길에 일어났습니다. 딸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펄펄 끓는 제 오빠 새순물을 들고 가다가 그대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당탕 마당을 울리는 소리에 시댁 식구들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 데인 딸아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엎질러진 물과 양동이를 보더니 그대로 아이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는 무슨 애가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누굴 닮아서 이래? 얼른 가서 물 다시 데우고 마당 얼면 안 되니까 흙바닥 깔아라. 이러다 네 오빠 학교 늦으면은 어쩌려고 그래? 아이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데 순간 제가 미쳐버린 거죠. 엎어져 있는 양동이를 들어다가 찬물을 가득 받아서 시댁 식구들에게 그대로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양동이가 다 찌그러질 만큼 냅다 던지고는 딸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서서 여태 숨죽여왔던 힘을 끌어모아서 소리소리 질렀네요. 그렇게 귀한 손자 조신 싸우는 애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하세요. 그리고 당신 아들, 아무 여자나 건드리고 다니는 당신 아들 말이죠. 한 번만 더 제 눈에 띄면은 당신들도 그렇고 다들 가만 안 둘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는데 분이 안 풀리더군요. 부엌이며 방이며 돌아다니며 눈에 보이는 살림살이는 전부 깨부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는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딸아이를 데리고 가게로 가는 길에 웃음이 피식 나더라고요. 제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자 엉엉 울던 딸아이도 어느새 따라 웃더군요.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도 가끔 떠올리면은 그 시린 겨울바람이 속으로 파고드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이 일이 대략 30년 전 일이네요. 그런데 왜 이혼을 이제야 했는지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속이 터지시겠죠. 그렇게 구닥다리 사고방식이 싫다고 말하던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사람이었던 거죠. 딸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때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이 걸림돌이 될까봐, 그리고 이미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이혼을 하면은 부모님 뵐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미루어 두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이용해 그동안 수도 없이 찾아와서 다시 합치자고 싹싹 빌었네요. 앞으로는 시댁 어른들이 다시는 저와 제 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며 지킬 생각도 없는 말들을 내뱉었어요. 처음에는 정말인가 싶어서 마음을 열어두고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더군요. 제가 여주를 졌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은근슬쩍 비집고 들어와서는 근처 가게 여자 중 하나와 바람을 피더군요. 그것도 제가 뻔히 보는 앞에서 대낮부터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요.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시댁 식구들이 조심스럽게 드나들더군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워낙 미친 사람처럼 군 것이 충격적이었는지 그전처럼 모질게 굴지는 못하고 제 눈치를 슬쩍슬쩍 보며 비아냥거리는 정도였어요. 그리곤 성질대로 못하는 게 약이 오르신 건지 제 딸아이와는 눈만 마주치면 구박을 하더군요. 마지막엔 결국 제가 또 한 번 터뜨렸죠.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땐 어머니랑 저 그리고 어머님 아들, 손자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제가 못할 것 같죠? 괜히 후회할 일 만드시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는 시댁과는 끝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좀 더 구질구질한 인연이 이어졌죠. 남편은 몇 년에 한 번씩 꼭 찾아와서 잘못했다 빌기도 하고 또 어쩔 땐 서방한테 잘하는 짓이라며 애가 뭘 보고 크겠냐며 큰소리 치기도 했네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 때문에 흔들린 적은 없어요. 단지 남편의 행색이 너무 초라해서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그게 마음이 아파서 밥 굶지 않을 정도로만 꾸준히 도와줬어요. 그 인연이 작년까지 이어졌고 그 사이에 절 괴롭히던 시댁 식구들은 하나 둘 전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물론 장례식엔 안 갔어요. 누가 나쁜 일이라고 욕해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슬프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제 부모님도 그 세월을 못 이기시고 두 분 다 돌아가셨죠. 부모님께 마지막까지 제 속사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니 응어리보다는 딸아이와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오랜 속박이 풀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뭐 남편과는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남처럼 살고 있으니 굳이 이혼을 해야겠다 어쩌겠다 생각도 안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행복을 낳아서 행복을 키우는 사이 남편과 시댁은 또 하나의 죄를 지었더군요. 그 잘난 4대 독자를 남편과 하나 다를 것 없이 키워놓은 것이죠. 아들아이가 제게 찾아와 돈을 요구하더군요. 자기에겐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뻔뻔스럽게 요구하는데 늦은 나이에 그걸 받아줄 기력이 없더군요. 행복하게 살기만 해도 가는 날까지 모두 즐길 여력이 없는데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었죠. 그 후로 저는 딸아이의 응원과 변호사인 큰조카의 도움을 받아서 시댁 식구들과의 진절머리 나는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이혼이 무슨 대수라고 40년의 세월을 빙빙 돌아 이제야 오롯한 행복을 가지게 되었는지 늦었지만 남은 생은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제 행복을 뿌리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저와 또래인 분들도 사연을 많이 듣는다고 하던데 인연이 된다면은 서로 친구처럼 사연을 주고받으며 지냈으면 하네요. 모두 즐겁고 행복한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10년지기 친구였어요. 17살 때 아내가 저희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부모님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서 가족끼리 자주 어울렸습니다. 여름마다 휴가도 같이 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너희 둘이 결혼하면 참 좋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부모님들의 그런 말이 영향을 끼쳤는지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서슴없이 장난도 잘 쳤는데 아내가 이성으로 보이면서부터는 장난도 못 쳤죠. 갑자기 달라진 저를 눈치챘는지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너 요즘 왜 그래? 라고 묻더군요. 머릿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라는 말이 떠올랐는데 정작 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나 아무래도 너 좋아하나 봐 였습니다. 제가 고백하고도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아내를 보았는데 아내가 수줍은 표정으로 저에게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엉겁결에 내뱉은 고백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연애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은 좋아하시면서 결혼까지 하라고 하셨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저희는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 후에는 토끼처럼 귀여운 딸아이도 낳았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부모님들끼리 워낙 친하셔서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정말 많이 기뻐하셨는데 부모님들 못지않게 제 친동생도 좋아했습니다.
4살 터울인 제 친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내를 친누나처럼 잘 따랐어요. 어떨 때는 저보다 제 아내 말을 더 잘 들었죠. 아무래도 제가 형이라서 그런지 조금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동생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누나 하나만 낳아달라고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 동생에게 어머니가 누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야 해. 그래서 누난 낳아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셨더니 동생이 실망했는지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 정도로 누나를 간절히 바랬던 녀석인데 친남매처럼 따랐던 누나가 형수님이 된다는데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제 동생은 결혼 선물로 제 아내에게 명품 가방까지 선물했습니다. 왠지 섭섭한 마음에 동생한테 내 선물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형한테는 형수님이 선물이야 라고 하더군요. 마치 제 아내가 친가족인 것처럼 생각하는 동생에게 때로는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아내와 동생이 서로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 부부는 함께 살았던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차렸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왜 이렇게 신혼부부 집에 자주 오느냐고 핀잔을 줘도 금요일마다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형수님, 저 내일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곤 했죠. 그러면 아내는 환하게 웃으면서 제 동생에게 그럼요 도련님,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라고 대답했어요. 한 번은 아내에게 정수가 계속 전화하고 찾아오는 거 불편하지 않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불편한데 저 때문에 내색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고개를 내저으면서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좋다고 하더군요. 본인한테도 남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좋다면서요. 그렇게 말해주는 아내가 참으로 고마워서 저도 처가 식구들에게 더 잘하겠다고 결심했죠. 저희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동생은 크게 기뻐했어요. 아마 양가 부모님보다 더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생이 울었거든요. 제가 워낙 성격이 무뚝뚝하고 눈물도 별로 없다 보니까 딸이 태어났을 때 눈시울을 붉히는 정도였는데 제 동생은 펑펑 울었어요.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가 어머, 너 주책맞게 왜 이래? 그만 좀 울어! 라고 말할 정도였죠. 태어났을 때 울 정도였으니 제 동생 눈에는 첫 조카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실제로 동생은 제 딸아이에게 다정하고 좋은 삼촌이었습니다. 저희 딸에게 온갖 선물을 사주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 대신해서 딸아이를 봐준 적도 있어요. 동생 덕분에 저희 부부는 안심하고 가끔씩 단둘이서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죠. 그런 동생에게 저희 아내도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말에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갈 때 반찬을 한아름 싸주기도 하고 저 몰래 동생에게 용돈을 준 적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동생의 연애 상담도 기꺼이 해주고 발벗고 나서서 소개팅도 주선해줬죠. 동생이 재수씨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아내 덕분이에요. 동생이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으로 재수씨를 만났는데 쑥맥이라 그런지 여자 마음을 잘 몰랐어요. 아내는 어떻게든 동생과 재수씨를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아내에게 걔가 알아서 하게 냅둬. 정수가 뭐 어린애인가?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어머니가 너야말로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수 평생 결혼 못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 아내를 칭찬해줬어요. 그렇게 동생은 결혼을 하게 됐고 재수씨는 저희 가족이 되었죠.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동서지간의 우애가 좋지 않아서 형제끼리도 싸움이 일어나곤 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문제로 골치를 앓다가 결국 이혼한 녀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와 재수씨는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아내가 재수씨를 잘 챙겨주었고 재수씨도 제 아내를 잘 따라줬죠. 두 사람 때문에 저랑 동생도 좀 더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까 동생이 거실 소파에 아내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동생에게 재수씨는 어디다 두고 혼자 왔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랑 약속 있대. 그래서 오늘은 나 혼자 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평소처럼 그냥 놀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더니 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할 말이 뭐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사업 계획서라고 쓰인 자료를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일단 동생이 준 자료를 읽어보면서 이게 뭔데? 너 혹시 사업하려고? 라고 물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나 도련님이랑 사업 한번 해보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아내와 동생을 번갈아 보면서 둘이 같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오래전부터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 문제로 재수씨랑 자주 의견 충돌을 겪다가 재수씨가 한 발 물러났다는 것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생이 친구랑 같이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동생에게 친구랑 같이 동업하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했더니 친구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답니다. 아내는 자꾸만 옆에서 잘할 수 있다고 해보겠다고 했지만 사업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선뜻 그러라고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동생과 같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 아내에게 당신 사업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자신감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죠. 아내는 제 말을 듣고 풀이 죽었는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아휴 정말 너무해. 내가 좀 해보겠다는데 남편이 도와주면 안 돼? 라고 하더군요. 물론 아내가 왜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지 이해는 했습니다. 나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는데 임신하게 되면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출산 후에 복직하고 싶어 했지만 딸아이 때문에 어림도 없었죠. 결국 아내는 자신만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집안일과 육아에만 전념했어요. 그러다가 딸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다시 일하고 싶어진 거예요. 실제로 아내는 직장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길어서 취직하는 것이 하늘에서 별 따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동생이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으니 얼마나 해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사업에는 재능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사업도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아내에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났는지 그날 밤에 딸아이 방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 저에게 그래서 정말 사업하지 말라고? 라고 다시 물었고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알겠다고 하면서 방을 나가더군요. 저는 그걸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그날 이후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더라고요. 주말에 아내랑 딸아이가 외출하고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나가보니 재수씨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과일을 주면서 오늘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지나가던 길에 드리려고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재수씨한테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했는데 집에서 동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가봐야 된다고 하더군요. 과일 잘 먹겠다고 하면서 재수씨를 배웅했는데 갑자기 재수씨가 저한테 근데 좀 의외였어요. 아주버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줄 알았거든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는데 재수씨가 저한테 형님이랑 남편 같이 사업하는 거요. 솔직히 저는 아주버님이 끝까지 반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허락하셨다는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라고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내에게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수씨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30분 후에 아내와 딸아이가 돌아왔어요. 저는 딸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아내에게 당신 정수랑 사업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을 더듬거리면서
안 해. 안 한다고 했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런 아내에게 재수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더니 몹시 당황하면서 아니, 그게 있잖아. 저기 나는 그러니까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미안하다고 동생이랑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내에게 돈이 어디서 나서 사업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장모님에게 빌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용서해달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요. 나중에 동생에게 아내가 나 몰래 사업하려고 한 거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제 편이 아니라 아내 편을 들 거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런 큰 문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줄은 몰랐기에 큰 실망을 했어요. 동생은 저에게 애원하듯이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믿어줘. 라고 말했죠. 마음 같아서는 못하게 막고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에게 열심히 해보라고 말해줬습니다. 이후 아내와 동생은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마음을 졸이면서 그런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봤고요. 우려와 달리 사업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의류 관련 사업이었는데 동생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그런지 시작부터 벌이가 꽤 좋았어요. 아내는 의기양양해져서 저에게 겉봐! 내가 뭐라고 했어? 잘할 수 있다고 했지? 라고 말했죠. 그리고 첫 수익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꽤 큰 돈을 가져다 줬어요. 사업이 잘 되니까 기분이 좋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동생에게 앞으로도 잘해보라고 응원해줬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니까 아내와 동생의 자신감이 한껏 높아졌어요. 그래서 아직 자리 잡히지 않은 사업을 무리해서 확장해 나갔죠. 그런 두 사람에게 저는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사업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후에 확장해도 늦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아내와 동생은 쇳불도 당김에 빼는 거라고 하면서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처음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재수씨였습니다. 하루는 재수씨가 저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죠. 재수씨가 저에게 형님이랑 그 사람이랑 원래 그렇게 친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재수씨에게 두 사람 친한 거 재수씨도 알고 있었잖아요. 라고 했더니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친할 줄은 몰랐답니다. 그 말을 듣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재수씨가 도시락을 싸서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아내와 동생이 귓속말을 하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고 재수씨가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도 대답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계속 대화를 나눴답니다.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나중에 동생에게 요즘 너무 형님이랑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형님이 당신 와이프인 줄 알겠어? 라고 비꼬듯이 말했는데 동생이 웃으면서 안 그래도 처음에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경수님을 내 부인이라고 생각했대. 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재수씨가 요즘 너무 두 사람이 붙어 다니는 것 같으니 신경 좀 써달라고 했지만 저는 두 사람을 믿고 있었던 터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수씨에게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였나요? 차를 주차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산책을 나온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제가 요즘 잘 지내고 계시냐고 안부를 물었는데 저희 집 때문에 잘 못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요즘 그쪽 집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나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소리요? 어떤 소린데요? 라고 물었더니 아주 해괴망측한 소리가 난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의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다시 물으니까 그건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요즘 들어 그 소리가 자꾸 들려서 너무 신경 쓰여. 그니까 아내한테 신경 좀 써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옆집 아주머니가 해준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당황해하면서
무슨 소리?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집에도 잘 없는데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야? 진짜 황당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왠지 오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라고 하니까 더 물어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어쩐지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3일 후에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괴망측한 소리가 언제 들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매주 수요일마다 그 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린다고 하더군요. 시간도 알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소리의 정체를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고 아내 몰래 수요일에 휴가를 냈어요. 물론 아내에게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했죠. 저는 일단 아침에 나와서 집 근처 카페에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말씀해주신 시간에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 말대로 저희 집에서 해괴망측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흐느낌 같기도 했고 앓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우리 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맞나 싶어서 현관문에 귀를 대어보았는데 분명히 저희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아주 살짝 열려있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돌렸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잠겨있지 않았던 거죠. 들키지 않게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상한 소리가 더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 안방에서요. 그 순간 재수씨가 저에게 해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너무 두 사람이 붙어 다니는 것 같으니 신경 좀 써달라고 했던 그 말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의심을 키우기 충분했습니다. 심장이 쿵쾅대며 뛰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죠. 저는 안방 앞에서 심호흡한 후에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러자 제 눈앞에서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군요. 예상대로 아내와 친동생이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중년의 여자도 함께 있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색동한복을 입고 있는 여자랑요. 여자는 누가 봐도 무당이었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아내와 동생에게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지 물었죠. 그러자 아내가 당황해하면서 당신 왜 벌써 와? 회사는? 이라고 묻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지금 회사가 중요하냐고,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저를 데리고 거실로 나가더니 사실은 이라고 하면서 제가 몰랐던 진실을 말해주더군요. 글쎄, 저희 집에서 굿을 하고 있었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옆집 아주머니가 들었던 해괴망측한 소리는 굿을 하는 소리였어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런 걸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사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사업 때문에? 사업이 왜? 라고 물었더니 요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안 되는 거냐고 했더니 거의 망하기 직전이래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저랑 재수씨가 걱정할까봐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알고 보니 아내와 동생의 사업은 시작한 지 2년 후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무리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한 게 그 이유였고요. 흔들리기 시작할 때 빨리 눈치채고 확장한 사업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말았고 두 사람의 사업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대요. 주변에서 아내와 동생에게 지금이라도 사업을 정리하라고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업은 점점 나빠졌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요. 재수씨 앞에서 귓속말을 한 것도 나빠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였죠. 빚을 막아보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는데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이 용하다는 점집을 소개해줬대요. 그래서 동생이 아내랑 같이 점집에 갔는데 무당이 굿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네요. 그 말을 듣고 아내랑 동생이 비싼 비용을 내면서까지 수요일마다 굿을 한 겁니다. 제가 왜 하필 우리 집 안방에서 굿을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무당이 우리 집 안방의 기운이 제일 좋아서 거기서 굿을 해야 효과가 좋다고 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동생에게 당장 멈추라고 했는데 동생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제발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굿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무당은 안방 이곳저곳에다가 생쌀을 뿌리고 부적을 태우면서 이상한 주문을 외웠죠. 저랑 옆집 아주머니가 들었던 해괴망측한 소리는 바로 무당이 주문을 외우는 소리였고요. 어쩐지 가끔씩 안방에서 생쌀이 발견될 때가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청소하다가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구슬하느라 그런 거였다니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굿을 끝낸 무당한테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부정타게 그게 무슨 말이야? 저리 안 비켜? 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랑 동생이 무당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면서 죄송하다고 했죠. 무당이 돌아간 후에 아내와 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거 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하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 거라면서 왜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울더군요. 저는 절대로 굿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건 다 미신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아내는 미신이라도 좋다고 사업이 다시 좋아질 수만 있다면 그게 뭐든지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아내에게 굿하는데 얼마 들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더라고요. 동생에게 다시 물었지만 동생 역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장 말해! 그 무당한테 돈 얼마나 줬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머뭇거리면서 대답하는데 그 금액을 듣고는 기함했습니다. 글쎄 굿하는 비용으로 800만 원이나 썼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빚을 내서요.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아내와 동생에게 당장 가서 그 돈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미 굿을 3번이나 해서 환불이 어렵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봐달라고 했어요.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했는데 아내가 굿을 하지 않으면 200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거라고 하면서 무조건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말하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 모두 울먹거리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후 수요일에 그 무당이 집에 와서 굿을 했습니다. 미리 옆집 아주머니에게 사과하고 양해도 구했죠. 저는 굿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딸아이 방에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굿을 한 게 효과가 있었냐고요? 만약 효과가 있었으면 저는 그 무당을 신으로 모셨을 겁니다.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굿을 한 지 한 달 후에 아내와 동생은 사업을 접었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갚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현재 아내와 동생은 그 빚을 갚느라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동생은 바로 취직해서 평일에는 직장에 나가고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평일에는 마트에 가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친구가 운영하는 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대신 빚을 갚아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왠지 아내랑 동생이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갚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수씨에게도 갚아주지 말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에게도 다시는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에게도요. 남편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하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아내가 사업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다행이거든요. 나중에 재수씨가 괜히 형님이랑 남편을 의심했다고 하면서 왠지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재수씨에게 당연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솔직히 나도 조금 의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심했다는 사실을 두 사람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자고 약속했죠. 딱히 비밀로 할 건 아니긴 한데 재수씨 말대로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와 동생은 요즘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업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노래를 부르면서요. 저희 딸아이도 아내한테 이제부터 아빠 말 잘 들으라고 했죠. 아내와 동생 사업이 망하고 빚을 진 것은 안타깝지만 그 정도로 끝나서 천만 다행입니다. 만약 저와 재수씨가 의심했던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저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럴 일은 죽어도 없을 테지만요.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